네, 원투펀치 하프타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김현민 기자님이 그냥 A4용지 몇 개인가요? 거의 10장을 지금 준비해 오셔가지고 저희가 빨리 주제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데스리가가 드디어 이제 끝이 났기 때문이죠. 우승 경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우승 경쟁이 정말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5대 리그가 대부분의 경우는 조금 순위가 일찌감치 결정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분데스리가만큼은 우승 경쟁도 그렇고 챔피언스 리그 경쟁도 그렇고 유로파 리그 경쟁, 컨퍼런스 리그 경쟁 그리고 잔류와 강등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 시시각각 바뀔 정도로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전개가 됐었거든요. 네, 마지막 라운드를 저도 흥미롭게 지켜봤는데요. 마지막에 그냥 좀 웃기더라고요. 왜요? 정말 도르트문트 팬분들한테는 죄송한데 네. 이게 요즘에 예능이 저는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웬만한 예능보다 우승을 하기 싫은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 첫 방송 때 얘기했던 거의 그대로 됐죠. 사실 바이언전 이전까지는 1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 패하면서 뒤집힌 건데 이게 도르트문트의 연례 행사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승을 할 뻔한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도르트문트는 알아서 자멸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야, 정말 근데 선수들은 90분 동안 이기려고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어요. 경기 끝나고 나서 다 쓰러졌고, 그리고 재밌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경기 상황도 상황입니다만 도르트문트 경기장에 있었던 켈렌 팬이 있었고 도르트문트 팬도 네, 있었죠. 거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관중들 비춰줄 때마다 야, 저 사람들은 자기랑 상관도 없는데 그냥 흐뭇한 거죠. 근데 그거는 조금 있거든요. 도르트문트하고 켈른은 관계가 상당히 좋아요. 네. 그래서 11 시즌, 2011 시즌 이제 그 도르트문트가 우승했을 때 켈른에서도 축하 파티를 했었거든요. 도르트문트 우승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 독일 팬들의 절반이 바이언 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머지 절반은 바이언 극렬 안티거든요. 그렇죠. 적의 적은 동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 공공의 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축제를 즐기러 쾰른에서도 오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축제를 또 못 즐기게 됐어요. 예, 일단 그 33라운드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33라운드에 이제 도르트문트가 아우크스부르크한테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 반면에 이제 그 바이언이 라이프치히한테 역전패 1대 3 역전패를 당하면서 1, 2위가 바뀌었거든요. 네. 승점 2점 차로 이제 도르트문트가 우위를 점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33라운드에 1위 팀이 바뀐 게 2006-07 시즌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도르트문트가 최종전은 마인츠하고의 홈 경기였고, 그리고 이제 바이언은 쾰른 원정을 떠나야 됐는데 도르트문트가 이번 시즌 그 최종전 이전까지는 홈에서 14승 1무 1패였고요. 심지어 그 브레멘전 2대 3 패배 이후 14경기 홈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었고, 그 바이언전 무승부 이후 11연승을 이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르트문트 팬들은 사실상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또 마인츠 상대로 무패를 기록 중이었잖아요. 예, 사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도르트문트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실제 옵타 같은 데서 이제 슈퍼컴퓨터로 예측을 했을 때도 80% 이상 도르트문트 우승으로 이미 떠 있는 상태였거든요. 타임라인으로 조금 보자면요. 바이언이 먼저 그 8분경에 코망의 골로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망이 프로 데뷔한 이래로 계속 우승만 차지한 선수거든요. 파리 생제르맹, 유벤투스, 바이언까지 12시즌 연속 우승만 차지한 선수인데 어쨌건 이 선수가 이제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 가운데 이제 마인츠가 이제 도르트문트한테 15분경에 센터백인 한케 올센이 코너킥에서 이제 헤딩골을 넣으면서 마인츠가 먼저 앞서 나갔어요. 하지만 도르트문트가 곧바로 이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어요. 게레이루가 이제 페널티킥 파울을 유도해냈고 이제 알레가 페널티킥 키커로 나섰는데 알레가 페널티킥을 실축한 적이 없는 선수였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 경기에 골키퍼로 나선 그 마인츠의 다멘 골키퍼가 이 경기가 고별 경기였어요. 원래 그 주전 골키퍼가 아닌데 떠나니까 이제 이번 경기 선발로 내보낸 거였거든요. 근데 이 골키퍼가 페이크를 이렇게 주면서 그러면서 알레의 페널티킥을 선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4분경에 한국의 이제 이재성 선수의 크로스에 이은 오니시보가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으면서 2대 0으로 이제 마인츠가 크게 앞서고 있었거든요. 이재성 선수가 이제 발목을 확 잡아버린 거죠. 예. 그런 가운데 바이언의 우승으로 끝이 나는가 싶었는데 이제 바이언도 조금 힘을 빼기 시작하고 수비를 강화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켈른이 이 경기가 그 요나스 헥토의 은퇴 경기여가지고 무조건 승리하겠다, 그리고 최종회로 나서겠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었어요. 마인츠도 물론 열심히 뛰긴 했었지만요. 그런 가운데 도르트문트가 게레이루의 골로 한 골을 추격한 가운데 그나브리가 핸드볼 반칙을 범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라인에 거의 걸쳐 있었어가지고 처음에는 심판이 프리킥을 불었어요. 프리킥을 불었는데 VAR 결과 딱
그 페널티 박스 라인에 선상에 걸친 걸 확인이 돼가지고 페널티킥이 불렸고 이제 유비치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다시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도르트문트가 1위로 올라서고 바이언이 2위로 내려갔는데 사실 이 경기에서 투엘 감독이 무시할라 선발 출전시키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투엘 너 혹시 너부터가 우승을 안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우승을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1위 자리를 내주게 되니까 무시할라를 교체 투입시켰는데 무시할라가 여기서 진짜 미친 골을 넣었죠. 쾰른 선수가 수비가 4명이 있었거든요. 그 틈새가 거의 없었는데 딱 하나의 틈새로 골을 넣은 거였거든요. 제가 이럴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무시하려는 무시하지 말라고. 저는 정순주를 무시할래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바이언이 2대1로 앞선 가운데 도르트문트하고 이제 마인츠 경기가 추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주어졌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질레가 이제 추가 시간 6분에 골을 넣으면서 마지막 추격에 나섰으나 결국은 2대2 무승부로 막을 내리면서 양 팀의 승점은 동률이지만 골득실에서 바이언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네. 우승을 차지했지만 투엘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떨어졌잖아요. 네. 네, 감독 가고 나서 네네. 투엘이 상황이 안 좋았고 챔피언스리그 떨어졌죠. 그리고 우승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승을 당했다는 표현을 할 수 그쵸. 있을 정도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안 한 거보단 낫잖아요. 안 한 거보단 낫죠. 안 한 그러니까. 거보단 난데 나 이것도 못하면 어떡하지라 그렇죠. 그랬는데 했어. 그러니까 안도의 한숨 이런 거 아니에요? 안도의 한숨인데 문제는 지금 올리버 칸하고 살리하미디치 단장하고 다 팀을 떠나게 됐어요. 이게 바이에른 뮌헨의 지금 우승의 후폭풍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승 확정이 되기 이전에 이미 발표가 났었거든요. 살리하미치치하고 이제 그 올리버 칸하고. 근데 이제 투엘에 대한 이제 뭐 그런 책임론이라던가 이런 건 없긴 해요. 독일 쪽에서는. 왜냐면은 나겔스만 경질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투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부분 감독 경질 효과가 있으려면 그 팀이 안 좋을 때 바꿔야지 반등하거나 맞아요. 분위기를 다시 정신부장을 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바이언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도리어 괜찮게 나가고 있었는데 나겔스만을 조금 당위성 없이 경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드진한테 그 책임론이 전가가 되면서 그리고 투엘은 프리시즌도 함께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올리버 칸 CEO하고 그리고 살리하미치치 단장을 자르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루메니기하고 헤네스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긴 해요. 그리고 드레센이 이제 새 CEO로 부임했고 또 이제 과거 메넨글라드바흐 단장했었던 에벨이 이제 새 단장으로 부임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투엘 같은 경우는 투엘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디트마르 하만이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살리하미치치하고 일단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대요. 근데 살리하미치치 단장 자른 거에 대해서도 불만이 조금 있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성적을 내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있죠. 예, 본인 스스로도 약간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잘해서 이긴 것도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가 경기 내용 보면요, 바이언하고 켈르는 비등비등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슈팅 숫자도 비슷했고 점유율도 비슷했고 그가 바이언이 잘한 경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도르트문트는 마인츠 상대로 슈팅에서 29대 10으로 앞섰고요. 점유율도 73대 27이었고요. 유효 슈팅 10번 때렸는데 다면 골키퍼가 미친 선방을 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여 시즌 동안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조금 자존심도 상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진사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긴 해요. 저는 물론 뭐 남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이런 우려도 있겠죠. 이적 시장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겠죠. 왜냐하면 돈독한 관계인 또 단장이 나갔으니까. 그러면은 또 본인이 이제 첼시에서의 상황이 어땠어요? 첼시에서 결국에는 이적 시장에서부터 이제 구단이랑 붙어가지고 결국엔 자기가 그렇게 됐는데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느니 나는 내 발로 나가겠다라는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승 경쟁뿐만이 아니고 뭐 챔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그리고 강등 경쟁까지 뭐 굉장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박빙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는 바이언하고 이제 도르트문트, 라이프치히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일찌감치 확보한 가운데 이제 그 우니온 베를린하고 프라이부르크가 마지막 한 장을 놓고 경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44분에 이제 선제골로 앞서 나가면서 그러면서 4위 탈환에 실시간으로는 성공을 했었어요. 하지만 우니온 베를린이 81분경에 그 경기 종료 9분을 남긴 시점에 라니 케디라의 골로 다시
다시 이제 프라이부르크의 꼴득시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4위로 올라섰고요. 여기서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경기 막판에 2골을 넣으면서 프라이부르크는 결국 유로파리그로 나가게 됐고요. 정우영 선수의 프라이부르크는요.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컨퍼런스리그 경쟁도 있었던 거였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33라운드까지는 볼프스부르크가 프랑크푸르트의 승점 2점 앞선 7위로 컨퍼런스리그에 나가는 걸로 되어 있었으나 이제 그 헤르타 berlin이 이미 강등이 확정된 팀을 상대로 카민스키가 2분 만에 선제골 넣으면서 앞섰음에도 경기 막판에 2실점 허용하면서 1대2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반면에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승점 2점이 열세였음에도 경기 막판, 특히 이제 추가 시간에 에빈베의 골로 역전에 성공을 하면서 승점 1점으로 앞서면서 프랑크푸르트가 마지막 이제 컨퍼런스 리그 진출 티켓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분데스리가는 바이에른, 도르트문트, 라이프치히, 우니온 베를린이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게 됐고요. 프라이부르크, 레버쿠젠이 유로파리그,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승격 같은 경우에도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일단 그 최종전에서 샬케가 그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먼저 2실점을 허용했다가 2골을 넣으면서 추격에 성공했는데 막판에 또 이제 2실점을 허용하면서 승격한 지 한 시즌 만에 다시 강등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슈투트가르트는 뭐 그 호펜하임전에서 75분경에 먼저 실점 허용했으나 지난 시즌 이제 그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도 엔도의 골로 슈투트가르트가 잔류에 성공했었는데 이번에도 엔도가 이제 도움을 주고 티아고 토마스가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1대1 무승부로 승강 플레이오프 행을 확정을 짓게 됐고요. 보움이 이제 그 레버쿠젠을 3대 0으로 대파하면서 잔류에 성공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가 이제 2부 리그 3위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정말 극적 승부 그 자체였거든요. 일단 그 33라운드가 끝난 시점에서 다름슈타트가 승점 67점으로 승격을 미리 확정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덴하임이 승격 64점, 그리고 함부르크가 승격 63점으로 마지막 그 남은 승격 한 자리, 그러니까 자동 승격이요. 그걸 놓고 경쟁을 했었는데요. 함부르크가 이제 잔트하우젠 상대로 1대 0으로 승리한 가운데 하이덴하임이 강등이 확정된 얀 레겐스부르크 상대로 1대 2로 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대로는 이제 함부르크가 승격을 하는 상태였고 심지어 하이덴하임이 이 경기에서 경기 내용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먼저 2실점을 허용한 상태에서 상대 자책골로 1대 2 한 골 승부가 가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 시간이 들어갔었는데요. 이제 하이덴하임이 추가 시간 3분경에 베스트의 페널티 킥골로 이제 2대2 동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승점 65점으로 함부르크한테 밀리고 있었고요. 함부르크 팬들 다 내려와가지고 승격을 막 축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추가 시간 9분에 하이덴하임 공격수인 클라인 딘스트가 역전 결승골을 넣으면서 3대2로 승리해가지고 하이덴하임이 극적으로 승격을 하고 함부르크는 승강 플레이오프를 가게 되는데요. 더 웃긴 게요. 다름슈타트가 이미 승격 확정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4라운드에 대충 해가지고 네. 그로이터 필트한테 0대4 대패를 당했거든요. 하이덴하임이 그래서 승점이 다름슈타트랑 동률인데 골득시에서 앞서서 2부 리그 우승까지 차지하게 됐어요. 3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 한 골로 추가 시간 9분 골로 승격도 확정짓고 우승도 확정짓고. 그러니까 사람은 끝까지 잘해야 돼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죠. 네, 마지막까지. 지금 함부르크가 원래 2부 리가로 강등되기 이전까지는 분데스리가에서 유일하게 초대부터 분데스리가에서 계속 있었던 유일한 팀이어가지고 분데스리가 시계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뭐 43년 몇 시 뭐 이게 딱 나오는 게 있었는데 2부 리그로 강등되면서 그 시계를 내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는 승격을 할 만한데 계속 막 3위 하거나 아니면 막판에 뒤집히거나 그러면서 계속 승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승강 플레이오프가 독일 남독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슈투트가르트와 북독의 강호로 불리는 함부르크가 붙게 됐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운명의 장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분데스리가의 순위 경쟁을 쭉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원래 좀 분데스리가가 이렇게 좀 우승 경쟁이 박빙이 막 있고 마지막까지 막 뒤집히고 막 이런 경우가 좀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분데스리가가 최근에 한 20년 정도를 돌아보면 그러한 사례들이 타리그보다 무수하게 많이 나왔죠. 네. 마지막 라운드에 역전 우승이라던가 아니면 골득실로 우승이 확정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제가 지금 사례를 뽑은 것만 14개거든요. 14개요. 예. 뭐 유명한 걸로는 일단 뭐 그 발락의 눈물, 그러니까 콩락의 눈물이라고 해가지고 1999-2000 시즌에 그때 그 레버쿠젠이 33라운드까지 1위에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 상대가 승격팀인 운터하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레버쿠젠 홈이어가지고 당연히 레버쿠젠이 우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발락이 자책골을 넣습니다. 네.
그러면서 0대2로 패하면서 이제 그 바이언한테 역전 우승을 허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2001 시즌 이게 굉장히 또 유명하죠. 4분 챔피언이라고 굉장히 해가지고. 유명하죠. 예, 그 샬케가 함부르크하고 바이언 경기에서 함부르크가 이제 정규 시간 마지막 90분에 이제 바바레스의 골로 1대 0으로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샬케의 우승이 거의 확정되는 순간에서 샬케 팬들 다 내려와가지고 선수들이랑 같이 이제 축하하면서 거기서 이제 전광판으로 딱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바이언하고 함부르크 경기가 보고 있었는데 원래 그때는 추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추가 시간 4분경에 함부르크 선수가 백패스를 한 거를 쇼보 골키퍼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백패스를 잡았어요. 네. 근데 그때는 백패스 잡는 게 이게 금지 조항이었어가지고 박스 안에서 이제 프리킥이 불렸는데 간접 프리킥이 불린 건데요. 거기서 이제 에펜베르크가 살짝 내주고 파트릭 안데르손이라고 그 센터백이 강력한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순위가 바뀌게 된 상황이 있었는데 심지어 파트릭 안데르손은 그 전까지 프리킥을 단 한 번도 찬 적이 없는 선수였는데 이때 극적인 골을 넣으면서 그렇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샬케 팬들은 자기네 그걸 가지고 이제 4분 챔피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티셔츠도 만들기도 했어요. 4분 네네네. 챔피언. 그리고 또 이제 내 마음속의 챔피언 이런 것들하고 심지어 그 메르크라고 주심 굉장히 유명한 주심이 있었거든요. 마커스 메르크라고. 그 사람이 이 경기 주심을 맡았다가 추가 시간 4분 준 것 때문에 그 이후로는 샬케 경기에 배정이 될 수가 네. 없었어요. 하도 야유르하고 레버쿠젠하고 샬케가 유난히 우승 인연이 없는데 마지막 순간에 뒤집힌 경우들이 좀 유난히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2001 시즌에도 레버쿠젠이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세계 대회 우승에 도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챔피언스리그랑 분데스리가랑 그리고 또 이제 포칼까지 세계 대회 우승에 도전을 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것도 부상자들이 발생을 하면서 도르트문트한테 내주게 됐었고 그것도 도르트문트가 역전승을 거둬가지고 2대1로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우승하고 레버쿠젠은 딱 승점 1점 차로 준우승을 했었고 포칼에서도 샬케한테 2대4로 패하면서 준우승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지단의 미친 발리골이 나왔었고 또 이제 원래는 그 레알 마드리드 골키퍼가 산체스 골키퍼였는데 부상을 당해서 그때 이제 등장한 게 카시아스가 68분에 나와가지고 골과 다름없는 슈팅을 3번 막아내면서 카시아스의 전설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반면에 이제 그 발락은 세계대회 준우승에 월드컵까지 준우승 반면 카시아스는 결승전에서도 주전 골키퍼 부상으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주전으로 올라섰고 또 이제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카니자레스가 화장품병을 월드컵 앞두고 차가지고 부상당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카시아스의 전설이 쓰이게 됐던 네. 예, 그런 역사들도 있었고요. 그 2006-07 시즌에 이제 그 32라운드까지 샬케가 이제 1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33라운드에서 도르트문트랑 샬케 레비어 더비가 이제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그 슈투트가르트가 이제 승점 1점 차로 추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도르트문트가 샬케한테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 제가 그 경기를 직접 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르트문트 홈 경기였는데 네. 그때 이제 도르트문트 팬들이 경비행기를 띄웠거든요. 거기에 샬케가 우승이 없다고 했잖아요. 너네는 평생 우승할 수 없다. 이 플래카드를 걸면서 띄웠었고요. 그 실제 2대 0으로 이겼었고요. 제가 경기 끝나고 나가는데 샬케 팬들 진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계단 막 이런데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피하면서 걸어야 좀비같이. 됐어요. 예, 결국 그 최종전에도 슈투트가르트가 먼저 실점을 허용하면서 샬케가 역전 우승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슈투트가르트가 그때 결국은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우승을 하게 됐었죠. 여러분들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 궁금하시죠? 어떻게 한다고요? 가입하세요. 알겠어요. 주소는 아래로 가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지금 4개 얘기하셨거든요. 4개 얘기했으니까 지금 10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김영민 기자님이 써주신 글이 쭉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끼리 토크하실 수 있거든요. 이 토크 하시면서 추억을 곱씹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하프타임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